역사는 반복된다고 하죠. 전쟁의 신 나폴레옹도 실패했던 그들이 가진 위대한 무기. 작전하면 심호흡. 심호흡 한번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봉인된 비밀을 열어 숨겨진 역사를 드러낸다. 안녕하세요. 극비문서 읽어주는 남자 남보람입니다. 역사 속에는 몇 명의 붉은 수염이 있습니다.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프리드리히 1세는 슬라브족을 정벌하기 위해 십자군 약 2만 명을 모아 동진을 개시합니다. 이 동프랑크와 슬라브족은 후일 독일과 러시아가 되죠.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죠. 히틀러는 도대체 왜 소련을 공격했던 것일까요? 그리고 당시 유럽을 씹어먹던 독일군이 소련군을 상대로 처참한 실패를 한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독일 연방군 연구소에 비밀 해제된 바르바로사 작전 당시의 계획과 명령을 확보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문서명 지시 제21호 바르바로사 작전이라고 명시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빨간 글씨로 비밀 해제 문서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 마지막 장을 보면 히틀러의 서명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1940년 12월 18일에 작성되었던 이 문서를 군사학계의 CPR, 그를 통해서 모든 작전은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었다. 작전하면 심호흡, 전략하면 심호흡, 젊었을 때 별명이 심호흡이었다는 전쟁과 사랑에 빠진 바보 전바 심호섭님 모시겠습니다. 심호흡 한번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젊었을 때 정말 심호흡이었어요? 뭐 그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제 별명이 호방 아니면 호방. 심호흡이었었는데, 심호흡. 네. 선생님들이 주로 이제 심호흡 한번 해봐 뭐 이런 식으로 부르겠었는데 실제로 제가 라이프 가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CPR을 할 줄 압니다. 운동 그 철인 3종. 3종 이쪽에서 또 유명하시잖아요. 뭐 유명한 건 아니지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바르바로사 작전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실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일단 작전에 심호흡을 해보겠습니다. 독일에게 뼈아픈 패배를 안겼던 이 바르바로사 작전, 심호섭은 어떻게 한마디로 표현하고 싶습니까? 무모하다 싶을 정도로 대담한 작전이었다. 무모하다 싶을 정도로 대담했다. 네. 그 이유는 전쟁의 신 네. 나폴레옹도 실패했던 그 러시아를 그 러시아를 단 한 번의 군사 작전으로 석권해버리겠다. 굴복시켜버리겠다. 대담하네요. 너무나 대담한 거 아니에요? 너무너무 대담하네요. 네. 네. 그러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근데 아직 모르겠어요. 어떻게 되는지는. 어떻게 되는지는 네네. 내용을 통해서 네네. 한번 보자는 건데 네. 처음에 얘기했듯이 바르바로사 붉은 수염이잖아요. 네네. 여기에도 의미가 있는 것이죠. 저는 막 바르바로사 하면은 바보로다. 바보로다. 네. 아, 죄송합니다. 아무 말 대잔치 그만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바르바로사는 이탈리아어로 붉은 수염이잖아요. Red beard.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신성 로마 제국의 정말 위대했던 황제였던 프리드리히 1세의 별명이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바바로사 작전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데는 세 가지 견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가 프리드리히 1세의 별명을 따라서 붙였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붉은 수염이라는 뜻이 공산주의의 주도 이제 당시에 이제 공산주의 전 세계 공산주의를 이끌어가던 혹은 소련의 리더였던 스탈린을 연상시킨다. 그래서 결국에는 for 바바로사 스탈린을 무너뜨리는 작전이다. 스탈린도 보면 수염이 이렇게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걸 한번 수염을 붉게 물들여 버리겠다. 아니 수염이 약간 붉은색이라고. 약간 붉은. 저는 흑백 사진만 봐가지고.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2차 대전을 보면은 독일군의 작전명, 그러니까 군사작전 암호명 같은 거 보면은 뭐 블루 작전도 있고요. 네. 뭐 그다음에 녹색 작전도 있고요. 뭐 그렇죠. 레드 작전도 있고 이런 색깔이 있다 보니까 네. 거기에 색깔을 따서 그냥 붉은 거 뭐 이렇게 넣지 않았을까. 어떤 게 더
그럴싸합니까? 저는 첫 번째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첫 번째. 네, 왜냐하면 원래 이 작전을 마지막에 불렀던, 그러니까 히틀러가 바꾸기 전에 히틀러가 직접 이 명칭을 정했거든요. 히틀러가 바르바로사라고 해라. 네, 바꾸자 이렇게 했는데 그 전에 명칭이 이제 오토 작전. 오토. 네, 근데 오토도 그렇죠. 어떻게 보면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로서 동유럽 정복을 했던 사람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그 동유럽 정복으로는 성에 안 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성 로마 제국으로 뭔가 황제로서 십자군 원정을 했다라는 것은 이민족을 정벌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유럽 세계가 아니라 정말 진정한 다른 세계를 간다 우리가. 네. 그러니까 진정한 팽창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프리드리히 1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독일인의 그 문화나 네. 아니면 팽창하고 싶어했던 그 야망이나 이런 것들을 정말로 노력했고 그걸 했던 사람이 이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르바로사라고. 네, 동유럽까지만 가냐 왜? 그렇죠. 끝까지 가라. 그리고 슬라브족은 이민족이잖아요. 이민족을 그쵸. 정벌해야 된다. 그 나치 독일이 뭡니까? 제3제국이잖아요. 네, 제3제국. 네. 그럼 1제국이 신성 로마 제국이고. 신성 로마 제국. 네, 그 다음에 독일 제국이 있었고요. 1차 대전 때. 그럼 3제국이니까 당연히 그 1제국에서도 가장 뭔가 위대했던 그 사람을 우리가 계승하는 게 맞다라는 걸 아마 그런 의미에서 프리드리히 1세의 별명을 딴 바바로사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좋게 표현하면 정말 대담한 웅지가 있는 것이고.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그게 과연 가능한 건가 싶은 생각도 있는데 네. 문서에서는 직접 뭐라고 했는지 이제 극비 문서를 통해서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문서가 여기 보이는데 문서 상단에 있는 것은 일단 문서 작성일 1940년 12월 18일로 돼 있는 것 같아요. 바르바로사 작전이 개시되기 약 6개월 전이죠. 근데 여기에 보면 작전 개시일은 정작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941년 5월 15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작전이 한 달이나 늦춰졌다? 네. 왜 그랬으며 그것이 뭐 어떤 작전 시행에 영향을 미쳤을까? 이런 의문이 들 법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독일 군부에서 이걸 만들었을 때는 대략적으로 이제 히틀러랑 예상했던 시기 자체는 41년 초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아예 초반에. 네, 이제 그러다가 뭐 여러 가지 준비를 놓고 봤을 때 그래도 5월이 현실적이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서 한 달이나 더 늦춰졌던 이유는 다른 전선에서 뭔가 변수가 생겼습니다. 다른 전선에서 변수가. 네, 당시에 이제 독일의 동맹국이었던 이탈리아가 이제 그리스를 침공을 했는데, 그렇죠. 예. 발칸 쪽을요.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거 하필 얘기도 안 하고 들어갔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리스군이 워낙 완강하게 저항을 하는 바람에 이쪽이 교착 상태에 빠졌고 독일군이 여기에 이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독일이 이제 유고슬라비아 발칸 쪽을 이제 침공을 하게 됐고 정광석화처럼 네. 승리를 거두긴 했지만 병력을 여기에 투입하는 바람에 실제로 이제 소련 쪽으로 가야 되는 그 준비가 늦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한다면 한 달 늦어진 것도 사실 굉장히 빨리 조치가 된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한 달 뭐 그렇죠. 빨리 조치됐다고 볼 수 있는데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이걸 이제 별일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제 문제가 결국 이제 러시아 들어간다는 거는 이제 겨울이 오면 큰일 나잖아요. 그렇죠. Winter is coming. 네, 그래서 동부전선의 그 겨울을 빨리 겪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한 달이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그 한 달이 정말 소중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네. 또 많은 역사학자들이 다른 의견도 있어요? 네, 그거 뭐 굳이 한 달 차이 났다고 해서 전쟁의 승패에는 영향을 주지는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은 이 작전 자체가 2달에서 3달 정도를 보고 있었거든요. 2달. 초단기. 네. 속결이죠. 속전속결. 5월에 들어가면 이제 8월, 가을이 오기 전에 끝나는 거고요. 겨울 전에 끝내버리면 된다. 그렇죠. 예, 6월에 들어가도 9월에 끝나는 거잖아요. 이거 뭔가 네.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런 얘기하면 네. 이거 뭔가 그렇게 안 돼. 그렇죠. 네, 막 그런 얘기 속전속결로 끝낼 겁니다. 네. 이게 이미 거기 가 있을 겁니다 하면 네. 불안해. 그렇게 네. 안 돼. 그러니까 어차피 안 될 거니까 한 달 늦게 해도 어차피 안 됐을 것이다. 그런 생각하는 총사령관도 있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이거 1차 세계대전부터 이 전쟁 경험해 봤는데 네. 하도 지금 난리 치니까 이거 이렇게 하는데 시키니까 그냥 하자. 네. 그런데 사실 독일 군부는 오히려 더 자신감이 뿜뿜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요? 오히려? 네. 가능하다? 가능하다. 정말 가능하다. 오히려 히틀러가 처음에는 좀 주저했었거든요.
그 정도로 독일 군부는 소련을 쉽게 굴복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따 한번 또 얘기해 볼 포인트인 것 같고요. 네네. 이제 내용을 한번 이제 보자면 지금 첫 문장에는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이걸 우리가 알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군사 작전적으로 교리적으로 이 부분이 임무 재진술이라고 하는 부분이잖아요. 미션 리스테이트먼트라고 그렇죠. 네. 해서 이 작전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상급 지휘관의 의도, 작전 개념이 들어가는 것인데 통상 두세 개만 넣어놓죠. 그렇죠. 모두가 머릿속에 완전히 넣을 수 있도록. 그 내용을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독일 국방군은 바르바로사 작전으로 소련의 주 전력을 전선에서 격파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첫 번째 임무 재진술의 지침이고, 두 번째는 영국과의 결전을 시작하기 전에 이 모든 것은 끝나야 된다. 네.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이것을 맨 앞에 내세웠던 것이며 이 지침을 과연 히틀러가 직접 내렸던 것일까요? 네,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되게 핵심에 대한 부분이 퀵 캠페인이라고 써 있잖아요. 퀵 캠페인. 빠르게 끝내야 된다. 빨리 끝내라. 빠르게 전쟁 끝내야 된다. 히틀러를 둘러싼 많은 사람들의 어떤 그런 조언 혹은 이런 토의, 논쟁을 거치면서 히틀러가 확실하게 이걸 좀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 난 너희들의 상급 지휘관으로서, 총통으로서 너희들은 군사작전 할 때 이 부분을 반드시 달성해야 된다라고 내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그 부분은 사실 중요한 지적이고 네. 전제가 돼야 되는 것 같아요. 이후 그렇죠. 논리에. 우리는 네. 통상 독재자나 아니면 역사적으로 큰 실수를 한 사람을 바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네네. 히틀러도 작전적인 경험이 없이 또 전략적인 이해가 없이 그냥 미쳐서 날뛰는 사람으로 이해를 하곤 하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 네. 실제로도 그렇지 않았고요. 네. 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문이 여전히 남아 있죠. 네. 지금 바르바로사 작전으로 그 광활한 소련 영토를 정복하는 전쟁 얘기에 영국 얘기 지금 왜 들어간 건가요? 너무 촌철살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히틀러는 사실 뭐 군사작전을 이제 이때부터는 본인도 군사작전에 좀 일가견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었던 시기죠. 왜냐하면 프랑스 전역에서 대성공을 거두면서 그쵸? 나도 군사적 선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아마 했었을 텐데. 어찌됐든 간에. 네. 근데 이런 어떤 임무 재진술 혹은 목표를 제시했던 부분은 분명히 어떤 전략적인 큰 차원에서의 정치적인 차원인 겁니다. 거기에는 말씀하신 대로 영국이라는 요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때 이 12월, 이 지령에 나왔던 12월 시점을 보면은 네. 영국 전투에서 독일이 실패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본토 항공전이 이제 거의 10월 말에 끝났죠. 네. 그러니까 실패를 했어요. 실패구나. 그러면은 이제는 영국은 우리가 빠른 시일 내에 제압할 수 없구나. 영국과 평화협정이 물 건너갔다. 그 말은 뭐냐면 이제는 앞으로 이 전쟁은 장기전으로 갈 수도 있다. 가게 된다. 게다가 지금 영국 뒤에는 또 누가 있습니까? 미국이 있잖아요. 미국이 있죠. 미국까지 들어오면은 이거는 이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1차 대전의 악몽이 막 떠오르는 겁니다. 결국 1차 대전이 우리가 왜 졌냐? 그렇죠. 고립돼서 봉쇄돼서 진 거 아니냐? 네. 아무리 잘 싸우면 뭐예요? 그렇죠. 미국이 물량으로 지원해 버리니까 네. 산업이 들어오니까 독일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시점에서는 독일도 뭔가 전략적인 이 타겟책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국계 전투에 실패를 하고 네. 전략적인 교착 상태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네. 앞으로 이렇게 장기전으로 치닫게 될 수 있는 전쟁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뭘까? 그러면 미국이 들어오더라도 우리가 이것이 있으면 한번 해볼 만하다. 그렇죠.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러시아, 소련이었다는 겁니다. 이야. 그러니까 이때 독일의 선택지는, 그러니까 논쟁 사항은, 크게 논의 사항은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어요. 두 가지. 하나는 이제 발칸 쪽으로 들어갔으니까 네. 더 들어가서 중동 쪽으로 가보는 게 어때? 중동 쪽에 예, 때마침 기름 가지러? 기름도 나오고요. 그렇죠. 수에즈 쪽으로 가면은 인도까지도 갈 수 있고. 네, 뭐 아무튼 그러네요. 네, 이쪽 중동 쪽, 지중해 쪽에 눈에 들어왔고 네. 또 하나는 소련이었던 겁니다. 거기도 만만치 않잖아요, 이거. 그렇죠. 근데 왜 여기서 소련을 선택했느냐? 네.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큰 이유는 원래부터 히틀러가 정말 이 전쟁의 최종적인 목표, 우리 상대 싸워야 되는 최종 보스는 누구냐? 바로 소련, 러시아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미 30년대에 그 마이캄프에서 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려면 저 우크라이나 곡창지대와 저 소련에 있는 여러 가지 좋은 땅들을 그렇죠. 우리가 차지하고 우리 독일 네. 민족이 저쪽으로 가서 저기에 레벤스라움을 만들어서 우리가 거기서 생활해야 된다. 네. 이게 가장 어떤 전쟁의 이념적인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부터 소련을 공격한다는 것은 옵션이었던, 그냥 옵션이 아니라 그냥 처음부터 원래 네. 그 계획이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는 상황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소련을 만약에 우리가 굴복을 시켜요, 빠르게. 만약이 아니었습니다. 얘는 끝났어. 그냥 굴복시킨다는 전제 조건이었어요. 확신을 갖고 있었던 확신을 거죠.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굳이 지령에서는 그 지침에서는 영국과 다시 싸운다라고 되어 있긴 했지만 소련이 나가 떨어지면 영국도 우리랑 손을 내밀 것이다. 맞아. 히틀러는 희한하게 영국하고는 네. 협상을 통해서 네. 정치적으로 대등한 관계를 맺고 싶어 했어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미국의 참전도 막을 수가 있다. 그건 아는 것 같아요. 미국 들어오면 이거 또 끝장나는 건 그것만은 네.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설령 이런 것들이 안 되더라도 우크라이나의 식량 자원이나 아니면 저기 있는 바쿠에 있는 유전지대나 이런 자원들을 다 확보를 하면은 장기전을 우리가 수행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모든 것들의 전제 조건은 소련의 어떤 그런 전쟁 수행 능력이나 의지에 대한 지나친 과소평가죠. 슬라브인에 대한 멸시인 겁니다. 인종적인 멸시. 제대로 못할 거야. 물론 그 전에 소련과 핀란드 전쟁에서 소련군의 좀 무능한 모습들, 특히 장교들의 무능한 모습들을 보면서 그렇죠. 더욱더 확신을 가졌었고. 핀란드 그 좁은 땅덩어리를 네. 10배나 되는 전력을 데리고 가서도 못 이겼지, 쟤네? 그렇죠. 우습게 본 거잖아요. 네, 1차 대전 때도 독일은 사실 소련과 싸울 때는 대단히 잘 싸웠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전반적인 그냥 전 국민적인 혹은 국가적으로 소련에 대한 멸시와 함께 소련 군대에 대한 과소평가가 여기서 딱 소련을 쉽게 굴복시킬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던 거죠.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네. 그 겨울전쟁 짚어주신 게 그게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였을 것 같아요. 네네. 왜냐하면 통상 국가 지도자들은 가장 최근에 일어났던 경험으로부터 미래를 낙관적으로 예측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네. 근데 핀란드 전쟁에 스탈린의 제일 친한 친구인 보로실료프가 총사령관으로 들어가가지고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도 4개월 만에 그냥 코 쏴지고 도망 나왔단 말이에요. 네네. 야, 저거 별거 아니구나. 별거 아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네. 원래부터 갖고 있던 슬라브족에 대한 멸시적인 편견. 네네.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네. 바르바로사 작전에서 어떤 웅지가 느껴지는 이유는 그렇죠. 이거 잘못된 대담함일 수 있다는 말씀인 네. 거예요. 게다가 1차 대전은 끝까지 굴복시키지 못했던 우리의 가장 어마어마한 적이었던 프랑스를 6주 만에 지금 그렇죠. 굴복시켜버렸지 않습니까? 너무나 기세등등한 나는 최고야. 이 최고인 군대가 저 핫발이 저런 놈들을 금방 쓸어버리지 못할까? 너무나 이건 당연한 어떤 그냥 그 당시에 제가 독일군이어도 소련 저 정도야 우리가 하면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약간 이런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지금 이 바로바로사 작전 계획의 맨 앞에 나오는 임무지의 진술 2줄만 갖고 이만큼 풀었단 말이에요. 큰일 났네요. 여기에 보면 이제 어쨌든지 간에 굉장히 우습게 슬라브족을 잡고 영국도 그러면 우리한테 손 내밀고 미국은 그러면 개입할 시간도 없고 혹시나 잘못될 수도 장기전이 될 수도 있는데 그것도 준비할 수 있고. 문제 없어. 오케이. 야, 바로 싸라고 해. 그렇죠. 그리고 원래 내가 원했던 그 레벤스라움 소련 땅 얻어서 우리 민족의 영원한 3제국이 지금 황제가 되고 싶은 거잖아, 지금. 퓨어러잖아요, 지금. 퓨어러잖아요. 새로운 뭔가를 만들었어. 히틀러의 그 속이 읽혀지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히틀러가 개입했을 것 같고 그 군사작전의 비밀주의로 인해서 이제부터 나올 내용은 그 당시에 천재적인 인물들이 총사령부에 다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네. 이건 군인들의 생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내용을 한번 우리 읽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이 내용 전체를 또 우리 한국인은 요약 좋아해요. 여기에 핵심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첫 번째는 속도입니다. 속도를 강조했고 공세를 강조했어요. 또 눈여겨볼 부분은 최초 전선에서 소련군을 포위 소멸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고 기갑부대는 후퇴를 차단하는 목표를 위해서 쐐기식으로 공격하겠다는 내용도 나와요. 굉장히 의미 있는 것 같고 볼가강 아르한겔스크 선이라는 부분도 눈에 띕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라고 그랬느냐, 독일군이 소련군을
현 전선에서 포위 섬멸하는 것, 독일군이 소련군의 주력을 섬멸하는 것이 목표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루프트와페, 독일 제국 공군을 활용해서 우랄 산맥 쪽에 있는 소련의 산업 지역을 파괴할 수도 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고려해야 될 것은 작전 여건 조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러시아의 발트 함대를 격파해야 된다. 또 소련의 공군을 조기에 무력화시켜야 한다. 이것은 이제 방공망이라든지 아니면 지상에 있는 공군기들을 그렇죠. 파괴하겠다는 뜻이겠죠. 제공권을 차지해서 전술 항공 지원을 그렇죠.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이제 작전 목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중간에 이거 이제 러시아어로 되어 있지만 이걸 영어로 번역하면 요망하는 최종 상태. 이 엔드 스테이트라는 군사 용어를 아주 적절히 잘 쓴 것 같아요. 그 엔드 스테이트가 저 선까지 딱 직격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네. 여기 사실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말한 키워드를 중심으로 이 내용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우리가 이제 계속 이야기하면서 쭉 나올 것 같긴 한데, 네. 일단 저 선까지 진격한다는 거는 뭐 네. 진격에도 이제 의미가 있고, 혹은 뭐 점령에도 의미가 있겠지만, 네. 저 선에서 소련군의 주력을 포위 섬멸하겠다라는 의미도 분명히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저 선일까라는 걸 놓고 봤을 때는 물론 뒤에 강도 있고 해서 이제 퇴로가 차단되는 뭐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네. 점령의 어떤 느낌을 놓고 봤을 때는 저 선까지가 진정한 의미의 소련이라는 거죠. 아, 저기까지만 가면 된다? 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가치 있는 땅은 저기까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넘어가면은 사실 별로 의미가 없는 땅이라는 거죠. 그리고 저기까지 어떻게든 막아야 되는 입장에 소련군이 모일 거기 때문에 네. 저기서 이제 주력 선멸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니, 가려면 가가지고 모스크바를 가든지 스탈린을 잡아오든지 해야지. 볼가강 아르헨스크 선 여기까지의 진격을 목표로 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제 러시아의 주요 교통로잖아요. 정말 중요했던. 네. 그래서 전략적 가치가 높았던 곳이었고, 그 아르한겔스크 같은 경우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제 물자들이 도착하는 곳입니다. 저기도. 네. 저기도 어떻게 보면은 전쟁 중요하죠. 수행에 너무나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저기까지는 어떻게든 우리가 장악을 해야지. 그 이후에 사실 그때까지 거기까지 가면 소련은 그냥 항복할 거라고 생각한 거죠. 너무 쉽게 봤네요. 어떻게 그렇죠. 보면. 네네. 만에 하나 모든 것이 다 그들이 원했던 최종 상태 쪽으로 효과가 집중되어서 포위 섬멸이 되고 더 이상 싸울 군대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 협상합시다 이렇게 나오면 좋겠지만 네. 그렇게 안 하고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그 러시아의 민중들이 항전을 하고 후방에 있는 산업시설에서 갑자기 무기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면 감당이 안 되는 것인데 네네. 이 작전 계획에서는 그것은 가정 및 전제로 넣지 않았다는 그렇지 거죠. 않았다. 예. 한 가지 오해하진 말아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것은 지금 21호 작전 지시고 네네. 다른 작전 계획도 물론 있었어요. 그 전에 계속 있었죠. 그렇죠. 네. 볼가강 아르한겔스크 선이 지금 여긴 나왔지만 전쟁사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르한겔스크 아스트라한 선 이게 소위 이제 우리가 AA 선이라고 그렇죠. 또 얘기를 네네. 하는데 그것도 맞습니다. 있었고 네. 다른 작전 계획에 보면 도네츠크강 쿠반강 선이라든지 스몰렌스크 선도 나오고 실제로 전혀 진행되지 않았지만 모스크바 선도 있었고 최종 단계인 우랄 산맥 선까지도 가정해 놓은 작전 계획들이 있었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것은 이 바르바로사 작전 계획이라는 것은 소련군의 포위 섬멸을 위한 군사적인 목표 달성에 명확하게 집중된 계획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우리가 바르바로사 작전 계획을 가지고 작전 지침도 살펴봤고 최종적으로 요망하는 상태도 봤던 것 같아요. 지금 이 문서에 보시면 주로 지상군에 관련된 내용도 있고 또 뒤에 보면은 해군, 공군 얘기도 나오지만 지상전에서 어떠한 것을 중요하게 여겼는지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자, 여기에서 눈여겨볼 점이 있다면 어떤 건지 한번 짚어주시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독일어를 못하다 보니까 영어로 번역되어 있는 네. 이제 좀 문서를 살펴봤는데요. 이게 지금 캠페인 플랜입니다. 전역 계획이라고 나와 네. 있고 재밌는 부분은 그 어떤 늪지를 경계로 위아래로 나눠서 싸우는 것 같아요. 아, 네네. 네, 왜냐하면 이제 쪽은 아무래도 지형이 평탄하고 도로망이 발달되어 있다 보니까 그리고 네. 여기에는 뭔가 점령해야 될 곳들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그 점령하는 곳을
소련군이 방어하기 위해 나왔을 때 주력 선멸을 하겠다라는 그런 계획도 있었기 때문에 이곳에 주공을 투입했던 것 같고 네. 남쪽으로는 역시나 우크라이나 지역입니다. 우크라이나 지역. 특히 도네츠 분지, 돈바스 지역. 아주 곡창지대고 그렇죠. 자원이 풍부한 곳이죠. 네, 이걸 나눠 살펴볼 수 있는데 먼저 이제 북쪽을 먼저 보면은 일단은 북쪽에서 핵심적인 장소는 레닌그라드입니다. 레닌그라드. 네, 레닌그라드까지 간 다음에 여력이 되면 모스크바로 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주공인 중부 집단군의 목표가 모스크바 점령이 아니라 기동을 하다가 북쪽으로 선회해서 북부 집단군과 협공으로 북부에 위치한 소련군을 섬멸하고 네. 레닌그라드를 점령한 다음에 네. 그 작전이 종결되면 재정비 휴식을 취하고 모스크바로 간다라는 거죠. 그리고 남쪽은 그렇군요. 역시나 우크라이나 곡창지대 그리고 더 잘하면 바쿠 유전지대까지 간다. 이렇게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좋게 해석하면 모스크바까지 가는 그 작전이 너무 복잡하고 너무 그 작전 장경이 기니까 단계화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고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본 바에 의하면 일단 여기서 소련군 섬멸하면 모스크바 가는 건 일도 아니야라고 경시했을 수도 있고 네. 이렇게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작전과 전쟁사를 연구했던 사람들로서 독일 군부가 갖고 있던 최초의 생각은 모스크바를 점령해야 적의 의지를 꺾을 수 있다고 누군가는 강력히 주장을 했을 것이나 저는 반대로 히틀러라든지 아니면 히틀러 주변에 있는 그 폭동과 선동에 의해서 이 자리까지 온 사람들이 그 뭐 모스크바 뭐 그 점령할 필요 있습니까? 내가 그 러시아 사람들 잘 알아요. 그 슬라브족들 저 해가지고 군대만 없어지면 걔네 끝장이야. 그 야만인들이야. 이런 식으로 내부에서 아마 분열이 있지 않았을까. 네, 그 논쟁의 과정을 조금만 우리가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우리가 본 것은 소련군 주력 섬멸의 모습이었고 당시에 이제 독일의 전력을 보면 이 바르바로사 작전은 어디까지나 모스크바를 점령해서 이 전쟁을 완전히 끝내기 위한 계획은 아니었던 겁니다. 그렇게 된 사유를 한번 우리가 추적해서 들어가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바바로사 작전이 거의 10개월 동안 변화를 겪게 돼요. 계획을 계속 바꾸는군요. 네. 그러니까 계속 변화가 있게 되는데 네. 여러 가지 거기에 또 방책들이 나와 있었고요. 네. 그 흐름만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프랑스 전역이 종결된 1940년 7월부터 이 독일군 육군사령부 네. 육군사령부의 총참모장이었던 할더를 중심으로 네. 소련과의 전쟁 방책을 검토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영국 전투가 잘 안 되고 뭐 이런 네. 상황 속에서 히틀러도 소련과 어떻게 싸울 것인지 네. 한번 뭔가 안을 만들어 봐 라는 것을 육군에 이제 지시를 하게 되는 거죠. 육군에. 예, 그렇게 해서 구체화된 게 뭐냐면 40년 8월 5일에 나왔던 마르크스 소장의 동부 전역 작전 계획서입니다. 동부 전역 작전 계획서. 예, 이때는 이제 영국 전투가 한창이었을 그런 시기거든요. 하고 있을 때 이제 막 생각을 한 거군요. 네. 그래서 이 작전을 보면은, 그러니까 사실 이 작전이 육군의 아이디어가 담겨 있다고 보시면 돼요. 군의 아이디어가 담겨 있는 거예요. 네, 네. 근데 이 작전의 핵심은 역시나 소련군 섬멸이 최우선입니다. 아하, 그리고 공격의 중점, 센터 오브 그래비티. 센터 오브 그래비티. 너무 좋아하시는 클라우제비치의 그렇죠. 그, 네. 네. 그 목표, 중점은 바로 모스크바였습니다. 모스크바 처음에는. 네네. 오. 그러니까 군이 생각했던 가장 중요한 장소는 모스크바다. 그래야지, 그렇지. 네. 그래서 군대를 네. 북부 집단군, 남부 집단군 두 개로 나눕니다. 네. 그래서 북부 집단군이 모스크바를 함락시킨 다음에 남부 집단군하고 합류를 해서 소련군을 그 어떤 선에서 섬멸하겠다라는 게 작전의 골자였습니다. 뭐 멋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게 이제 군의 입장에서 작전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한 거죠. 네. 합리적인 거고. 그런데 여기서 언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게 바로 히틀러. 그 다음에 이제 국방군 총사령부. 네네. 혹은 이제 정치 쪽인 겁니다. 자, 어떤 거냐면 네. 육군 총참모부는 어떻게 보면은 적군의 섬멸을 지향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군사적으로 우리가 가장 상대방의 딱 쳤을 때 명치, 제일 아픈 곳. 모스크바. 명치가. 네. 그래서 모스크바를 지향했던 거는 여기가 가장 명치이기도 했고 네. 동시에 이쪽을 지키려고 소련군이 몰려들 거기 때문에 주력 섬멸하기도 좋죠. 이런 네. 생각이었었던 건데 네. 정치 쪽에서 히틀러가 생각했던 것은 이 전쟁의 또 다른 정말 전략적으로 중요했던 이유였던 것 같아요.
뭔가 좀 멋을 부리고 싶었던 건가? 바로 전쟁, 앞으로 장기전이 될 수도 있고 네. 이런 상황에서 경제적인 요충지 혹은 정치적인 상징성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도시 혹은 소련의 공업시설이 집중되어 있는 곳 이런 곳들의 확보를 우선시했던 정치, 히틀러의 생각이 반영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 말씀하신 정치적인 최고의 상징, 레닌그라드. 역사, 문화적으로 누구나 갖고 싶어 한 곳, 네. 레닌그라드. 레닌그라드죠. 산업시설이 집중되어 있죠. 네,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중요했던 것은 우크라이나의 그렇죠. 곡창지대잖아요. 장지대. 네. 그래서 히틀러의 의견이 반영된 게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지령 21호. 네. 그리고 히틀러가 직접 이름을 바꿨던 바바로사 작전인 겁니다. 망쳤네. 이게 12월 18일 날 하다 된 거잖아요. 네. 그래서 기존의 어떤 그 육군이 가지고 있던 안과 다른 점은 소련군 섬멸이라는 게 상대적으로 비중이 감소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있어요, 여기도. 소련군 섬멸한다는 게. 그런데 지역 점령이 조금 더 우선시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소련군 섬멸이 감소했다. 네, 그러니까 비중이. 그리고 지역 점령에서도 모스크바가 아니라 레닌그라드랑 우크라이나 이 돈바스 지역 점령이 핵심이었다. 네, 결국 이 안은 히틀러와 육군의 일종의 타협안이었던 겁니다. 타협이라는 게 군사작전의 역사를 보면 네. 결국 이도 저도 아닌 가장 나쁜 방책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군사적으로 적의 주력을 섬멸하는 것이 최초의 목표였으면 아예 그쪽으로 완전히 집중하든가 아니면 적에게 정치적인 타격을 주기 위해서 크게 우회해서 수도에만 들어갈 것이면 아예 처음부터 돌리던가 해야 되는데 네. 중간에 이제 불안한 거죠. 야, 주력 섬멸하려고 하는데 저기서 정치적으로 우리를 역습하면 어떡할 거야? 우리가 정치적으로 완전히 우회해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군대가 다시 백해가지고 돌아오면 어떡할 거야? 네. 야, 여기도 대비하고 여기도 한 6대 4 정도 어때? 이러다가 이제 이도 저도 아닌 게 되는 건데 그렇죠. 네. 여기에서 그 냄새가 살짝 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이제 최종안이 있습니다. 41년 네. 6월 8일 날. 6월 8일. 이제 명령을 내린 거죠. 네. 이렇게 하려고. 근데 결국에는 이게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토의하고 논쟁하고 아니면 독일군 내에서 그런 했던 여러 가지 논의들, 네. 여러 가지 방책들이 다 함께 이제 모인 타협안이 정말 돼요. 여기서도 모스크바가 빠져 있었습니다. 아, 빠졌어요? 네. 그러니까 뭐 제가 내린 평가는 아니고 네. 이제 구데리안이 내린 평가입니다. 구데리안은 결국 이 작전 계획은 세 개의 집단군이 하나의 어떤 명확한 작전 목표 없이 각기 다른 목표를 향해 광활한 러시아 영토로 깊숙하게 전진하는 꼴이 되어버렸다. 이거 무서운 얘기예요. 그렇죠. 작전 계획을 아는 사람은 무서운 얘기야. 명확한 목표 없이 네. 각각의 목표를 가지고 최종 상태나 그 최종 상태를 달성했을 때의 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도 주지 않고 네. 그 광활한 영토를 향해서 맞습니다. 죽으러 가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영토 점령일 것인가, 뭐 주력 선별일 것인가, 둘 중에 뭘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영토 점령에서도 지역에서도 어떤 지역을 가장 먼저 확보해야 될 것이냐,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될 것이냐, 이런 게 없이, 그래, 너 중부는 중부대로 너 한번 가봐. 남부는 남부대로 가봐. 북부는 북부대로 가봐. 그러니까 이도 저도 아닌 어떤 그런 계획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전쟁의 원칙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집중의 원칙 아니겠습니까? 점심시간에 가가지고 저 떡사리 넣어주시고요. 저 분모자하고 당면도 넣어주시고 라면사리도 넣어주세요 하고 딱 부대찌개 먹으려고 숟가락 떴는데 소세지가 안 들어있어. 지금 그건 거예요. 지금 잡탕인데 제일 부대찌개에서 중요한 소세지가 지금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실시를 놓고 보더라도 한 300만이 넘는 대군을 동원했고 예. 각 집단군 100만이면 뭐 많은 숫자 아니야라고 뭐 할 수도 있겠지만 사람들이 너무 지금 숫자에 너무 네. 지금 우린 옛날에 10만 대군이 없어갖고 지금 나라가 위기에 처했는데 지금 380만?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여러 군데로 가다 보니까 네. 전력이 분산될 수밖에 없었고 또 실시 과정 중에서도 맞아. 기회가 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중부 집단군이 이제 모스크바의 한 거의 220마일, 한 350km 정도 앞에까지 왔잖아요. 네. 근데 그때 히틀러가 병력을 전용시키잖아요. 남쪽으로. 왜냐하면 그 처음에 했던 그 계획대로 네, 여기 산업시설을 점령하라고 군대를 쏙 빼잖아요. 네, 산업시설뿐만 아니라 이제 끼우 쪽에서 소련군의 이제 주력들이 돌출부가 형성돼서 들어오니까 이쪽에서 소련군 주력 선멸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중부 집단군, 남부 집단군이 함께 이제 소련군 뭐 포로를 거의 막 75만까지 잡는 성공을 거두었지만 그 사이에 모스크바로 진격하는 그 시간은 허비되고 말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력섬유를 하려다가 뭐 하여튼 뭐 저도 안 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난 게 또 하나가 뭐냐면 네. 75만이나 포로로 잡았는데 네. 그리고 실제로 12월까지 소련군 100개 사단이 없어졌거든요. 100개. 네. 그러면 보통 일반적인 국가의 군대라면 이거는 섬멸됐다고 봐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그 딱 12월 시점에 소련군은 600개 사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명한 명언 있잖아요. 네. 소련군은 7개 사단이 사라지면 네. 70개 사단이 나온다. 맞습니다. 처음에 독일군이 예측했을 때는 소련군 한 300개 사단 정도가 있을 것이다. 네. 그러면 100개를 없앴으니까 200개가 남아있어야 되는데 네. 실제로는 600개가 있었다는 거죠. 네. 선멸이 안 되는 겁니다. 무시무시한 일이죠. 네네. 이게 지금 육군의 작전 계획과 지상군만을 가지고 이 정도의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과연 해군이나 공군에 대해서도 균형 잡힌 지침, 작전 내용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지시사항이 좀 눈에 띄나요? 해군이나 공군은 아무래도 독일 어떤 그런 바바로사 계획에서는 좀 보조적인 역할에 보조적인. 불과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는 지금 육군이 다 이제 네. 수행을 하고 있는 건데 공군은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제공권, 공중 우세를 장악하기 위해서 네. 소련의 이제 공중 전력을 무력화시키고 뭐 네. 공항이나 이런 것들을 무력화시키고 결국 핵심은 지상 작전을 지원해 주는 역할이다. 네. 독일이 잘하는 이제 전술 폭격을 하자는 거죠. 그래도 이제 처음에 이제 육군의 계획을 놓고 보면은 네. 다 끝난 다음에 우랄 산맥에 있는 산업지대 이쪽은 공군이 좀 폭격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도 그렇죠. 있었지만 괴링의 입김이 좀 들어갔던 것이죠. 그렇죠. 근데 네. 그거는 어떻게 보면 육군의 작전 목표가 다 달성된 이후에 하는 어떤 부차적인 거에 좀 불과했었던 부분인 것 같고 해군 같은 경우는 이제 소련 해군이 발트해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네. 좀 봉쇄하는 역할. 매우 중요하죠, 네. 사실은. 그 다음에 소련 함대를 제거하면은 이쪽을 통해서 독일군에게 뭐 보급이나 이런 걸 지원해주는 어떤 그런 지원 계획 정도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공군 쪽에 좀 더 관심을 가졌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네네. 들지 않을 수 없어요. 그렇죠. 당시에 네. 소련 항공기 동원할 수 있는 것을 다 합치면 1만 대 정도인 것으로 추산이 되는데 네네. 대부분 이제 구형기였고 특히 문제는 그 레이더망이나 통신과의 연동이 안 돼서 네네. 이 완전히 공군을 경멸하려고만 했다면 할 수 있었을 것인데 네. 결국에 이거 소련 공군을 초기에 1만 대를 없애지 못하다 보니까 나중에 몇만 대 정도가 새로 나왔을 것 같아요, 피디님. 1만 대였어요. 근데 전쟁이 진행되면서 몇 배까지 불었을 것 같다. 2만 대? 13만 7천 대까지 나와요. 어마어마하죠. 계속 뽑아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미국에서 이제 소위 얘기하는 군수 지원을 해주면서 통신 문제도 해결이 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결정적인 기회를 놓친 게 이 레닌그라드하고 모스크바에서 방공망을 구축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준 거예요. 네. 초기부터 전략 폭격을 했더라면 그 기회조차 안 줬을 것인데 방금 말씀하신 게 나중에 우랄 산맥 쪽이나 좀 와서 두들겨줘 이 얘기하는 바람에 네. 거의 뭐 딱 총 쏘는 수준이었던 레닌그라드하고 모스크바에 플래크건이라고 그래서 굉장히 그 촘촘한 방공망이 들어서게 되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바바로사 플랜 자체가 너무나 단기전에 집착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하는데 또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이해가 되는 게 그렇죠. 독일이 지금 아직 전시 동원 경제에 올라오지 않은 상태인 겁니다. 아, 지금 현재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단기전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을 가지고 어떻게든 승부를 빨리 보겠다라는 생각이었던 건데 그렇죠. 계획 자체가 처음부터 그런 걸 멀리 봤더라면 방금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준비들을 착착착 하면서 갔겠죠. 근데 한편 또 그렇게 하려고 하면 침공 시기가 또 늦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독일 입장에서 나름 딜레마에 좀 빠져 있지 않았을까. 근데 그 상황에서 어떻게든 상대방을 얕보고 할 수 있겠다는 그 믿음을 네.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독일의 상황. 지금까지 21호 지시사항, 바르바로사 작전의 설계도를 분석해봤습니다. 결론은 우리가 좋아하는 결론인 것 같아요. 다 아는 결론이죠. 지금 독일의 정말 통쾌한 패배. 너무나. 그렇게 끝났습니다. 실패했죠. 계획이. 실패했죠. 예. 속전속결을 하려고 했는데 네. 속전속결이 안 됐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전을 아는 분들은 얘기할 것 같아요. 초기에는 눈부신 성공이 있었다. 그런 얘기 하지 않나요? 그리고 뭐 네. 소련군을 정말 아까 우리가 100개 사단을 선멸시켰다. 네. 주요 요충지인 뭐 끼우부터 스몰렌스크, 끼우 뭐 다 점령해 나갔다. 네.
41년 11월, 12월 이 시점만 해도 전 세계가 소련 다 끝났구나라고 생각했죠. 그렇죠. 모스크바 코앞까지 왔잖아요. 그러면 사실 성공했어야 되는데 네,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안 됐잖아요, 결국. 왜 안 됐습니까? 그들이 가진 위대한 무기 두 가지. 진흙장군. 되게 유명하신 분 제가 몇 분 알고 있는데 누구요? 진흙장군 말고 또 있어요? 그 저 동장군. 아, 그렇죠. 동장군. 네. 동장군과 진흙장군. 근데 진흙장군이 봄에만 찾아오는 게 아니라 가을에도 옵니다. 아, 바쁘신 분이네요. 바쁘죠. 예. 뭐 겨울에는 그 위대하신 동장군이 네. 오죠. 뭐 어. 보급의 문제 너무나 심각한 겁니다. 바바로사 작전을 보면은 페이지가 그렇게 길지 않아요. 작전에만 치중한 작전입니다. 작전을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병참, 네. 보급 별로 크게 신경 안 썼어요. 단기 속절전으로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렇죠. 네네. 그리고 핵심적인 거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거. 아무리 선멸시켜봤자 뭐합니까? 또 나오는데 소련의 어떤 그런 전쟁 수행 능력과 의지를 네. 간과했다. 그리고 소련은 실패하면서 독일과 어떻게 싸워야 될지를 계속 발전시키고 가다듬을 줄 아는 군대였던 거죠. 그렇죠. 실전 경험 속에서 거듭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12월 달에 소련이 반격을 딱 해오니까 네. 그때 이제 독일군 병사 한 명이 일기를 쓰죠. 뭐라고 우리가 다 승승장구하고 이기고 이렇게 많이 해왔는데 네. 소련군이 다 끝난 줄 알았던 소련군이 우리한테 반격을 받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어머니, 저는 이 전쟁 이제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때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전선을 뒤로 밀려야 전략적 후퇴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구데리안이나 네. 보크나 다 해임당하잖아요. 히틀러한테. 그죠. 후퇴하자고 했다가 네, 너 해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단기전으로 전쟁을 끝내려고 했던 그 계획이 완전히 수포로 돌아갔고 정말 그 무시무시한 광활한 러시아 대륙에서 네. 끝이 보이지 않는 전쟁이 이제 막 시작되는 거겠죠. 네. 자, 이게 이제 그 처절한 독일군의 사투는 이제 막 시작되는 거네요. 이제 본격적인 시작인 겁니다. 네. Winter is coming. 네. 우리가 이제 고대하고 기다리던 시간, 시크릿 분석 시간입니다. 이게 메인이죠.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출연자들에게 잠 못 이루게 하는 그런 시간인데 네. 독소전은 너무나 복잡하고 폼이 크기 때문에 대체 역사 소설이나 가상 현실 소설이 그다지 많지 않아요. 하지만 굉장히 유명한 소설이 한 권 있는데 이 소설은 어떤 가정에서 시작하느냐면 군부의 작전 계획이 그대로 승인이 되어서 군대가 소련군을 조기에 점령을 하고 스탈린그라드로 진격하는 것을 최우선 순위로 두었다면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잠깐만, 군부가 최초의 계획을 관철시키고 모스크바로 가고. 네. 네. 자, 전쟁과 사랑에 빠진 남자 전바 시모섭은 그렇게 되었다면 이후에 전황이 어떻게 바뀌었을 것으로 상상하십니까? 그 영화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영화를 보면은 네. 지금 우리는 일제 식민지 아직도 그래요? 치하에 살고 있습니다. 안 전 되는데? 세계가 네. 독일과 일본이 양분시킨 세계 속에서. 네. 그렇더라면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치는군요. 네, 있죠.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전쟁이 쉽게 끝나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전반은 다르게 본다. 네. 어떻게? 왜냐하면 일단 소련의 저항 의지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민중들, 소련 군부, 소련 정치 똘똘 뭉친 거예요. 일단은 산업시설 자체를 레닌그라드나 이쪽에 포진되어 있던 산업시설을 우란 산맥으로 옮기려고 하는 그 발상 자체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게 소련의 스케일이 다른 거예요. 게다가 군사적으로 물론 모스크바 중요해요. 스탈린그라드 중요해요. 네. 이 군사적으로 성공한다고 한들 독일의 큰 정치적인 목표 네. 이거는 군사적으로 달성하기가 힘듭니다. 이게 뭐냐면 네. 독일이 정말 원했던 거는 절멸 전쟁이잖아요. 절멸. 네. extermination warfare입니다. 여기서 잠깐 들어가자면 네. 독일의 최초의 정치적인 목표, 그 전략이 절멸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적정한 선에서 작전을 끝내지 못했을 것이고 네. 그것이 오히려 기회를 주었을 것이다. 기회를 주시고 그것 때문에 소련이 뭉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반스탈린을 가지고는 소련의 반공 생각이나 혹은 소련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들, 여러 가지 미민족들 네. 처음에는 독일한테 만세하면서 환호해줬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독일 놈들이 더 나쁜 놈들이에요. 스탈린보다. 그렇죠. 예. 다 죽이러 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차라리 살려면 또 다 뭉칠 수밖에 없는 네, 것이죠. 스탈린 휘하에 소련에 붙는 게 낫다.
게다가 그때부터는 이제 소련도 스탈린도 공산주의를 외치는 게 아니라 네. 마더랜드 러시아, 마더랜드. 네. 나의 조국. 네, 대조국 전쟁, 민족주의 이야기. 딱 우리 땅을 지켜야 된다. 똥을 뭉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놔뒀으면 지금까지 싸우고 있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럴 수도 있죠. 네, 그 땅에서. 백년 전쟁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과거에. 네, 맞습니다. 네. 자, 또 한 가지 질문. 만약에 이때 당시에 스탈린은 건강이 굉장히 안 좋은 상태였고 그 특유의 의심병 때문에 주변을 다 숙청하고 다녔단 말이에요. 네. 스탈린이 암살되었더라면 이 바바로사 계획에 의해서 이 이후에 전쟁의 국면이 크게 바뀌었을까요? 잠깐만. 그러니까 스탈린이 근데 잘 아시다시피 네. 실패를 경험하고 나서 네. 오히려 좀 히틀러와 반대된 노선을 걷잖아요. 그러니까 히틀러는 지휘관들이나 장군들 더 간섭하러 들게 네. 되고 스탈린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부분에 집중을 하고 오히려 전쟁에 대한 그렇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위임해주는 어떤 그런 역할로 좀 어떻게 보면 전쟁 수행에 긍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박사님께서 질문하시는 그 어떤 기대되는 답변이 뭘까가 약간 좀 의심스럽거든요, 지금. 네. 그러니까 스탈린이 암살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전쟁은 크게 변함이 없었을 것이냐 아니면 뭔가 달라졌을 것이냐. 암살되는 타이밍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서는 41년 이전에. 네, 41년 이전이라면 자칫 붕괴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붕괴? 소련 자체가. 네. 그건 생각하지 못한 답변입니다. 아, 그래요? 네. 좋은데요? 그러니까 그게 네. 의미가 있는 게 저는 네. 무슨 생각만 했냐면 네네. 스탈린이라는 사람이 어쨌든 자율적으로 위임을 하든 중앙 통제를 하든 어쨌든 그의 존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었던 것이고 암살당하면 뭔가 변화가 있을 텐데 어떤 쪽으로 변했을 거냐고 이제 궁금해한 건데 스탈린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상부의 정치 구조 자체가 붕괴가 된다면 네. 군사적으로도 또 소련에 있는 그 여러 가지 뭐 군부 세력들도 제각각 움직일 수밖에 없는 사태도 있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네. 41년, 그러니까 바바로사 이 계획을 하던 그 41년, 네. 독소전쟁의 초반부죠. 초반부. 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독일의 어떤 그런 인종적이고 이념적인 어떤 그런 절멸전쟁은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않았던 때입니다. 아직 그거를 눈치를 못 챘구나. 그렇죠. 이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군사적인 차원에서의 작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소련이 독일에 대한 어떤 그런 반독 감정이나 이런 게 아직 엄청난 시점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 소련의 중심, 네. 이 전쟁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진정한 힘이 어디서 나오냐라고 판단해 봤을 때 스탈린에게 집중되어 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이 시기는. 이때까지만 해도. 네. 군은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죠. 그렇죠. 초기니까. 네. 그러면 이 전쟁 버틸 수 있는 힘은 누구한테 나와요? 스탈린이 끝까지 싸워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민족을 부르짖게 되고 독일은 나쁜 놈들이야 하면서 계속 투쟁을 이끌어가는 그 과정인 거고 나중에 오면 올수록 이게 이제 스탈린에서 소련 전체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전체적으로. 네. 근데 이때까지는 아직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힘은 스탈린이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때 만약에 스탈린이 암살되거나 제거됐었으면 소련 어떤 군부나 소련 자체의 어떤 전쟁 수행하려는 의지나 아니면 그런 것들이 무너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았을까. 또 한 가지. 자, 우리가 구독자들이 유독 좋아하는 얘기가 있어요. 무기 얘기 좋아해요. 네. 독일의 기갑부대 지금 쐐기식으로 공격해 오려고 하고 있고 그게 일정 부분 성공했단 말이에요. 초기에는. 네네. 그런데 T-34 전차가 이때 있었습니다. 네. 12,000대나 있었어요. 그런데 전장에 배치할 만큼 숙련도가 올라가지 않은 상태고 분산 배치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독일군이 오는 주요 기동로상에 T-34 전차가 제대로 배치가 되었더라면 전황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분명히 영향을 줬을 수 있었겠죠. 하지만 저는 좀 보다 좀 근본적인 문제인데 소련이 이제 대숙청 이후에 네네. 제대로 된 기갑 전술을 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다. 대숙청. 네. 인재를 많이 날려먹었죠. 네, 펄지하면서 많이 날려먹고 네네.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종심 전투나 기동전에 대한 어떤 전통이 단절되어 있던 시점이었다. 근데 이걸 이제 실전을 통해서 되살리는 걸 하잖아요. 근데 이 시점에서는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가져다 줘도 제대로 활용을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소련군이 이때 하려고 했던 게 뭡니까? 기동전이 아니라 고수 방어를 계속 하려고 하죠. 그렇죠. 네. 그 상황에서는 이런 무기가 와도 별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네, 전차를 가지고 뭐 방어하는 게 크게 그렇죠. 목적한 바에 써먹는 게 아니잖아요. 네. 오히려 전차가 조금 더 T-34보다는 많이 허접하지만 네. 실전경에 단련되어 있고 이런 교리적인 능력 혹은 전술적인 능력에서 최고봉에 올라와 있었던 독일을 대적하기는 쉽지는 않았을 것이다. 근데 지금 저희가 했던 이 시크릿은 네. 여기서 다 풀면 안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에 대한 극비문서를 들고 저희가 또 계속 연결을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주제 하나하나가 그쵸. 다 하나의 주제인 겁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문서를 하나 갖고 있는데 네. 그게 뭐냐면 그 독일군이 내린 절멸 계획의 일부 네네. 그거 갖고 있고 네. 또 소련이 내렸던 숙청 계획 그것도 일단 엘리트와 반체제에 대한 절멸 계획이나 마찬가지인데 네네. 그 두 가지를 비교할 수 있을 만한 문건을 찾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우리가 나중에 다뤄보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좀 정말 이거는 슬프고 잔인하고 네. 그런 가슴 아픈 내용이지만 독일군의 어느 정도 수준까지 그런 절멸 전쟁의 어떤 그 작전 계획에 관여를 했는지 우리가 또 인문학적으로 그런 이야기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그게 전쟁의 판세에 어떤 영향을 과연 줬을까?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시즌 2, 3에서 네네. 우리가 계속 이것을 이어갔으면 좋겠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시청자들께도 제가 드리고 네. 싶은 말씀이 특히 시크릿 그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어떻게 보면 추상적으로 대답을 드렸는데 네, 네. 만약에 이게 주제가 좀 더 나와서 구체화를 한다면 좀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너무 제가 당황해가지고 제가 무슨 이야기 한지 기억이 안 나요 지금. 네. 그 목적을 네. 잘 달성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 오늘 우리는 비밀이 해제된 독일 연방군과 미 국립문서기록관리청의 문서들을 중심으로 바르바로사 작전의 기승전결을 하나 둘 분석해봤습니다. 독일군 침공의 실패 이유와 그동안 잘 몰랐던 군사작전의 숨은 비밀들을 알 수 있었는데요. 바르바로사 작전에 대해서 역사가 데이비드 스타헬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독일군의 전략적 오류, 소련의 완강한 저항, 러시아의 혹독한 겨울, 그리고 바르바로사 작전 초기에 놀라운 성공에 도취된 것, 그것으로 인해서 독일 수뇌부의 자만심이 결국은 독소전에서 독일을 패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독일군의 전략적 오류, 독일 수뇌부의 자만심 같은 단어 따위로 설명하기에는 독소 전역에서 죽어간 모든 사람의 숫자 3,600만 명을 설명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오늘 우리와 함께 이 문서를 풀어가 주신 전바 심호섭 선생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극비문서 전쟁의 실마리, 전에 없던 새로운 충격적인 극비문서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